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사회를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경기도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는 이곳 2021 DMZ 포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국내외 석학들과 평화 운동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세션을 진행하는 만큼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운동협력 세션 2-2에서는요. 농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남북농업교류 과거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연사분들을 바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는 최재관 사단법인 농업정책포럼 이사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로 이태현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무진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상기 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용석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님 소개 올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최재관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정책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관입니다. 예, 우리 오늘 세션의 주제는 농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남북농업교류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은 우리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꽂히고 가장 핵심이 저는 농업교류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또 어려운 과거의 식량 문제를 저희 대북 쌀 지원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남쪽에는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북쪽에서는 또 그나마 식량의 도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인도적인 교류 협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서로 국제적인 호응도 얻을 수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중한 남북 교류 협력이 2000년 이후에 잘 진행되어 오다가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중단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우리 남북 교류 협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과거의 것을 재검토하면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우리 농업 분야가 먼저 터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토론이 아주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발제로는 우리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이신 이태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이태현 대표님은 과거 통일농산사업단이 거의 남북 농업 교류 협력에 큰 물꼬를 실제로 트고 북한의 농장도 몇 개 가지고 실제 협력 사업을 해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구체성이 있고 그동안 역사를 또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태훈 대표님 모시고 남북 농업 교류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원입니다. 오늘 남북교류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에 앞서 왜 농업협력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가 2,500만, 아시는 것처럼요. 그중에 농업 인구가 850만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농업 인구의 비중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인구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북한의 식량 문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듯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00만 톤 이상의 부족설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30만 톤 내외는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편 유엔은 대북 지원 우선순위에 농업 분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유엔 조정관의 보고에 따르면 대북 전략적 우선순위에 식량 안보와 농업 역량이 수 1순위로 올라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협력 분야는 당국 간의 합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 농업협력위원회 1차 합의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남북산림문과회담 합의문이 나오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민간단의 경협도 활성화되었었죠. 2010년 오이사 조치가 취하기 이전까지 크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교육 분야에서도 한 30%를 차지했었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남북 간의 농업 교류 협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인도적 지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이후에 20년간 우리가 북에 지원한 것은 한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인도적 지원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에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이 북한 식량 문제를 그 어려운 시기에 해결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들쑥날쑥한 지원했다가 안 했다가 이것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겠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쌀 30만 톤, 비록 40만 톤 지원 기조를 유지했었는데요. 금액으로 한 5천억 정도에 상당히 해당되고 우리 예산의 한 0.1% 정도 됩니다.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 기조는 저 비용은 유지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지자체도 농업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선도적이었던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였는데요. 당시에 저 지역의 광역단체장은 보수정당에서 나왔던 분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자체 농업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향후 지자체가 농업협력에 전면에 나설 때 이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NGO, 대북 지원단체들도 주요한 실적을 냈는데요. 공공영역하고는 좀 다르게 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감자 생산 지원 사업이라든가 낙농, 사료공장 지원이라든가 벼농사 기술, 농기계 조립 공장 건설, 그리고 협동농장 종합개발 사업, 그리고 접경지 및 특구 배후지에 농업개발 협력을 했던 사례,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그리고 밤나무 조림을 통한 산림 녹화, 이런 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국 간 농업 부분의 합의 내용은요, 2005년도에 1차 합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이름으로 이루어진 1차 합의는 큰 주목을 끌었었죠. 이 이후에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었고요. 당시에는 남북 총리 회담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농업 분야가 다시 재거론되기도 했고요. 2018년도 남북산림문과 회담 합의문에는 딱 한 장짜리 합의서긴 하지만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지원,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보건을 위한 협력 등 매우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회담 노딜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만 당국 간 합의에서도 어쨌거나 이렇게 모범 답안이 나왔던 영역이죠. 향후 농업 협력을 둘러싼 환경은 어떨까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2016년 북은 유엔과 함께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합의하는데요. 이게 프레임워크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전략적 협의틀 뭐 하여튼 전략 계획이라고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여기에 식량 및 영양 안보를 비롯해 가지고 데이터와 개발 관리까지 4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유엔과 북한 정부가 합의를 하고요. 이 합의 내용은 유엔이 주장하는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엔이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17개 분야의 목표가 있고요. 169개 세부 목표가 있고 232개 이행 지표가 있을 만큼 매우 촘촘하게 짜여진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환경과 성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북에 그런 것들을 요구했고 북이 그걸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북의 대외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은 김정은 시대의 농업이 시도되고 있죠. 김정은 시대의 농업은 이전하고 다릅니다. 협동농장의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고요. 포전 담당 생산 책임제라고 하는 가족농을 지향하는 농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큰 경제정책은 7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괄결정서에서 채택된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농업 기계화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량 품종 개발 보급 확대하고 유기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중심인데 기술 중심의 농업, 과학 농업을 주장하게 되죠. 우리 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추구하는 신을 한 번 더 체제로 강조하고 있고요. 이 현재 남북 관계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산업적 이슈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산림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조림과 소득원 개발, 식량 에너지 지원이 포괄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반면에 유엔 제재와 미국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어서 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재 내용은 해외 노동자가 소환됐고요. 수출 금지 품목이 추가됐고 미국은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북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핵실험 금지하고 ICBM 발사 중단하면서 영변 핵시설 폭파를 하고 DMZ의 지피 철거하면서 미군 유해 발굴도 하고 전달도 하면서 성의를 보여서 이게 좀 뭔가 완화되기를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북이 자력갱생 전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환경 변화라고 든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서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외교적 모색과 실용적 접근이라고 하는 대북 접근 방식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보여줬던 바이든 행보하고는 차별됩니다만 어쨌거나 대북 대중 견제 정책의 하위 개념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또 미국이 이후에 취할 북한의 접촉, 실무 접촉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진전된 내용과 함께 현재 한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요, 남북 농업협력 수요 진단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에 대해서 다양한 협력 수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유엔의 입장입니다. 또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수요, 협력 수요죠. 현재 북의 전체 산림의 28%에 해당되는 262만 헥타르 정도가 황폐지고요. 우성 복구 대상 면적이 15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가 돼도 향후 남북 협력 수요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특구 배후 협력지가 배후 협력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요. 북이 대외 협력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중앙급 5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방급 뭐 한 20개 이래 가지고 25개 정도 되는데, 이 배후지에 농업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Z 농업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과 갈등과 대결의 공간에서 생명과 평화, 생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DMZ를 추구를 하는 농업협력, 생태농업협력, 유기농업협력, 이런 것이 구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수산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14선언에는 간단하게 언급되고 그동안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만,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감척어선에 대북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또 수산물 유통 가공단지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서해오도 공동 파시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시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부유물을 띄워서 이게 시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공간이 되겠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열대성 기후가 북상하고 있고요. 이래 해서 벼 생산성이 5 내지 10% 감소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 등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재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는 한반도 농업지형이 크게 바뀌고 재해가 늘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북은 재해재난이 매년 되풀이되는 양상입니다. 북의 농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재해재난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력 구상이 앞으로 남북 농업협력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력의 구상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정치적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협력은 앞으로 쉽게 간단하게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까지 개정돼서 아마 전면적인 주체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민단체 농업협력 기조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남북 농업협력의 주체는 농민과 농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쌀을 나누고 농사도 함께 지어보자는 농업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화 정진을 남북협력의 주요 목표로, 농업협력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박사님이 농특위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경제적 취약성, 빈곤, 재해 등도 평화를 이어받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소할 때만 국가의 취약성이 완화되고 평화가 구축된다고 보는 견해죠. 다만 주목할 것은 인도적 상황과 개발협력과 평화의 한 축이라고 하는 평화를 미국과 호주 일부에서는 안보를 넣습니다. 저기에다가 안보를 넣으면 인도적 협력도 안보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신선한 논의가 좋긴 한데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과제는요, 농업협력의 지평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남북교류협력이 물고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협력과의 시너지 역할을 올리는 것을까지 가야 되고요,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해야 됩니다. 특히 DMZ나 접경지 인근의 농업협력 거점을 조성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농업협력 개발협력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사업장의 위치, 사업의 안정성, 성과 중개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농업개발협력에는 대단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 사업 예산과 함께 이를 아우르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농업개발협력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포주기 논란이나 엄격한 상호지 혹은 정치적 진영 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참여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를 구상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지나치게 정책 중심보다는 상업적 베이스를 좀 가미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유럽 통합에 앞서서 강력한 유인 정책으로 농업협력을 과감하게 추진했어요.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SAPARD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과 미국의 제재 조치를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현재 경기도는 제재 면제 조항을 신청해서 일부를 승인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농업협력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제재 면제가 가능한 실무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난 노력도 필요합니다. 1973년도 동수독의 재난 공동대응 협정을 체결했던 것은 모범 사례로 보여집니다. 제가 발표할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지난 20년 가까이 남북 농업 협력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과정을 이제 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 시간에 들어야 될 얘기를 15분에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저는 그 산림을 통한 남북 협력 분야를 우리 이태현 대표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쪽에서 제일 심각하게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산림 협력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실제로 그 재선충이 이제 남쪽의 산림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강산에도 아주 숲이 좋고 산림이 좋은데 거기에도 재선충 위험에 굉장히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와서 북한의 좋은 소나무들을 이렇게 해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협력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제로 협력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사실 분단이 가져온 가장 핵심 문제는 남쪽은 식량 생산에 유리한 체계고 북쪽은 자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분단으로 통해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림을 많이 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98년도 그때 이제 대홍수가 나면서 많이 훼손되고 그 산림도 많이 훼손되고 농경지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북한의 산림 문제는 그런 식량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땔감이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산림 복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라는 문제가 산림으로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청이 북쪽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사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양묘장도 지역마다 다 만들 계획도 세웠었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서 산림을 복구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막판에 이제 그 북미 간의 그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뭐 거의 그 양묘를 실어나를 트럭은 가지 말라든지 뭐 사업은 안 된다든지 이런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통해서 남북 교류가 중단되는 이제 지금 그 고통 국면에 지금 있는데 저는 여전히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가 이 산림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그건 북쪽에서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바이든 정부가 그나마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이전 정부와 다르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는 산림 협력을 미국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산림을 심어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CO2를 흡수하는 그런 노력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산림을 심음으로써 지금 지구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미국의 아젠다를 이렇게 북한의 산림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지금 좀 핵심적인 제안이 되어서 미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 내부적으로는 많이 이제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바이든 그 행정부는 트럼프하고 달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존 케리 기후 변화 특사를 임명한다든지 그 앞으로 그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부분에 저는 북한 산림을 나무를 심음으로써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연평균 기온이 지금 한 1.9도씩 우리가 이제 뭐 평균 1도씩 얘기하는데 북한은 더 높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의 홍수 또 봄철의 가뭄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3년 발표한 그 기후위기 위험지수를 보면 북한의 기후위기 위험지수가 세계 7위로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산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안할 정도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 산림 복구와 함께 임농복합 경영이라고 해서 산림 속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임농복합 경영을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뭐 식목일이든 나무 심기가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뭐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 황폐화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부도 다른 그 제3세계나 여기 동남아 국가들에게 그 나무 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나무를 심고 탄소 배출권을 가져오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 또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그런 나무 심기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실은 이익이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권이 이제 나무를 심으면 탄소 배출권이 생기는데 탄소 배출권이 과거에 23,000원 뭐 이러다가 지금은 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톤당. 그리고 연말이 되면 1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줄여야 되는 탄소인데 북쪽의 산림도 복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무를 심어주고 탄소 배출권을 해외가 아닌 북쪽에서 받아온다면은 서로 그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청이나 정부는 그와 관련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보니까 아예 책 한 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산림 협력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할지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양묘장에서 무엇을 생산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심고 기술이나 방제는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물꼬가 열려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그 산림을 해결하자라는 전 지구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하고 아마 앞으로 실무적인 남북 교류 협력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과정에 이 산림 분야를 주요한 의제로 해서 북쪽에 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북쪽에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무가 남아남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70년 민둥산을 해결하는 가장 큰 공신이 어찌 보면 석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석탄이 나왔고 연탄이 보급되면서 산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 유연탄이나 세계적인 아주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니까 써야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풍력, 태양광,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북쪽에 지원함으로써 그 산림도 지키고 에너지 남북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IEA 기준으로 보면은 태양광이 1,400메가와트, 풍력이 1,000메가와트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으로는 뭐 740억, 1,3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연간 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의 에너지 전환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면서 북쪽의 에너지를 도와주고 또 산림 복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농업 교류 협력의 이제 물꼬를 우리가 터가는 과정에서 기후 위기와 북한의 산림을 연결하고 재생 에너지를 연결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펴보자라는 말씀을 제 발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제 얘기를 마치고요. 네, 다음은 우리 전국농민의 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2000년에도 이제 그 농민들이 방북을 해서 북쪽의 농민들하고도 실질적인 이제 교류 사업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농업 교류 협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통일 트랙터라고 해서 농민들이 직접 모금을 해서 트랙터를 북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트랙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이 닫히면서 지금 이제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무진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 거기서 북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상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좌장께서 얘기하셨던 기대를 좀 했었는데 전혀 기대할 게 없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통일 트랙터 얘기를 해줬는데요. 저희가 통일 트랙터를 실제 교류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남측에서 준비됐던 통일 트랙터를 제외하고라도요 준비됐던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화물차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할 때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제기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곳이 또 다시 확인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좀 이따 통일 트랙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워킹 그룹의 미국 담당 실무자에 의해서 통일 트랙터 반북 사업 교류 자체가 막혔던 과정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발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통일농업 실현이 한반도의 평화적 자주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잠깐 저희 전농이 고민하고 있는 통일농업의 상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통일농업의 의미는 저희가 통일농업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럼 통일농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것처럼 실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거고요.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을 포괄하는 농정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통일 농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공공 산업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는 전농의 입장이나 아니면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농업을 수행해야 될 핵심 가치이자 공공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농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들을 상호 보완하는 과정이 통일농업의 과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완결체 자체가 향후에 남북이 대등한 지위를 갖고 공동 주체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서 완결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농업의 개념으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농업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개념으로 좀 저희는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남측의 영농 방식과 북측의 영농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북은 스스로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 자체적인
기술 개발 아니면 북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영농 계획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측은 좀 더 풍부한 영농 자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기후위기나 이런 데 있어서 농민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많은 풍부한 영농 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생산량을 내게 하는 그런 영농 방식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보완해야 될 것들을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통일농업의 개념에 있어서 서로 이 핵심적으로는 이 4가지 정도가 반드시 좀 통일농업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금방 얘기했던 것 첫 번째가 서로 다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남북의 공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협력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에 이르는 완결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상호 보완적인 농업 구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목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통일농업의 목표는 민족의 통일과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 통일농업의 지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남북 공동의 이익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 설정은 저희 전농이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좌장으로 있는 최재관 그 좌장이 전농 정책위원장을 진행을 할 때 일정 정도 좀 만들어 놓은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의 농업 생산량을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단계고요. 두 번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북 공동 식량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거고, 세 번째가 이 식량 계획을 통해서 남북 공동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년도 제 당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농업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 타격 전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면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핵심 정책으로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행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까지 모색을 하겠다라고 북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북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단 알곡을 중심으로 한 실제 북이 논농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알곡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전과 같이 극심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아까 이게 100만 톤 얘기했지만 30만 톤은 정확할 것 같다 얘기했지만 그거조차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이 식량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알곡 중심의 식량은 부족하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식량이 부족했던 과정들을 보면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실제 수입을 부족한 것을 가져오고 남는 것을 주는 이런 관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북은 그런 것을 분단된 이후에요.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발제에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국농협총연맹은 올해 년도에 연천군 군남댐 홍수조절 지역에 활용해서 경기도와 함께 남북 농민 공동 경작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이 시범 사업지가 남북 농업 공동 평화 연구단지로 조성 사업으로 확대될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공동 식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통일 트랙터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족한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 전농이 2018년부터 모금을 통해서 준비했던 30대 통일 트랙터는 아직 가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그것이 1단계에 서로 부족한 것들을 정상화 시켜주기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이 들고 전농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인도주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동의 식량 계획을 서로 수립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트랙터와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좀 그런 워킹 그룹에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히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항의를 좀 하는 바이고요. 연천군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남북 농업의 중간 지역이고요. 남북 농민이 교류하면 실제로 서로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향후 공동의 식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동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거고, 아까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측에서의 향후 농업과 관련 그리고 북측의 향후 농업과 관련 계획을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금강산 관광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개성 공업지구,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연천군 농업평화지구 조성으로 접경지를 중심으로 평화지대를 구축해내고 민족 공동으로 서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필요로 한 것들을 서로 얻을 수 있다라면은 이것 자체가 바로 평화통일이 일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농업연구단지가 공동 식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면 제3단계 공동 농업 정책을 생산하는 그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전농의 강령에도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남북 통일 사업에 있어서 3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가북 농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힘을 모아서 공동 경쟁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조국의 식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공동 연구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면 군사 분계선에서 농업을 통한 평화지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자체가 통일운동의 3대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무진 전농정책위원장님. 그동안 이제 통일농업에도 선두에서 전농이 이제 활동을 해주셨고, 연천군 쪽에 남북 공동 영농 시범 연구단지가 조성이 돼서 남북이 정말 농사로 하나 되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날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상기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님. 이제 원래 파주 사시는데 아주 통일 농업이 되면은 아마 선두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기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의 김상기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DMZ 현재 이제 작은 규모지만 한 5,000평 정도의 DMZ 평화농장의 운영과 소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6년간 운영해왔던 그런 경험,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평화로 이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남한 내에 남북한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 내에 이 평화라고 하는 말들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농사 짓는 농민은 땅이 있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파주는 DMZ과 민통선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농민들이 이제 한살림이라고 하는 곳과 함께 DMZ 평화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서 2014년도에 5,0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꽤 됐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신용제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적합하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과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소비자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평화 농장에 매년 거의 400~500명의 학생과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신홍제부터 수확까지 이 전 과정을 함께 하면서 농사를 해왔고 이 농사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가 이제 소비할 때 평화기금을 일정한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밥상에서 평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밥 한 끼 그리고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평화를 생산하자라고 해서 일반 쌀값보다는 조금 더 좀 고가로 책정을 해서 이제 한 살림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6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3일이면 예약이 다 끝나고 다 소비가 됩니다. 이건 제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이 DMZ 공간에 들어와서 민통선 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땅이구나라고 하는 걸 절실히 체험하고 갑니다. 이 분단된 땅에 와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하면서 농장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좀 고민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분단됐는데 이 분단됐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심고 가게 하기 위함이 이 평화농장의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노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분단이 나와는 참 거리가 있는 내 삶의 조건과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분단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이 평화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농 간, 남북 간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상으로 좀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 농장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 모내기를 통해서 철조망을 바라보고 모내기를 하고요. 이 철조망이 단순히 철조망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곳이냐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질문, 이런 곳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들을 가져가고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떻게 전 연결될 것이라고 보냐 하면 그러면 이 분단 체계를 지속할 거냐 아니면 평화 체계로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뭐 한미 대통령 이제 만나서 사실 성과가 아주 크진 않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들,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속에서 이걸 좀 구상하고 만들었는데 오늘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이무진 정책위원장님께서 좀 말씀도 하셨는데요. 통일경작지, 남북협력농업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남한 내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게 하는 것. 저는 그 DMZ 일원과 민통선 일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일정한 좀 이게 경기도가 됐든 아니면 뭐 정부가 됐든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소비자들인 도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일상적으로 접근해서 분단된 땅을 느끼고 이 분단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남북뿐만 아니라 독일도 통일기금이 많이 필요했죠. 평화로 향해 가는 통일기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마음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착안을 해서 사실은 DMZ에서 생산된 민통선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소비하는데 일정하게 재단이든 어떤 방식이 될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안을 못 드리겠으나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이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일정하게 평화기금화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낸다면 이 70년 분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본 농민들이 접경지 농민들이 일정하게 농업을 지속하는데 더 이제 좀 나름대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단 체제, 이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곳으로서의 DMZ 민통선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쌀이든 채소든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소비하는데 소비자들 스스로가 평화기금을 낼 수 있게 쌀 1kg에 100원이 더 비싸다고 해서 이 평화기금에 대해서 반대할 소비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기획하고 이후에 만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밥상에서 내가 가본 DMZ 어느 공간에서 생산된 쌀이야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소비하는 그리고 평화를 그 속에서 다시 생산하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규모 5,000평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이후에 제가 이제 거곡리입니다. 지금 거곡리에서 거곡리 단지 안에 한 20만 평 단지 안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이 다 이제 평화 농장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꿈이 아니고 작은 한 걸음이 저는 그 큰 이후의 전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접경지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 분단이 평화로 바뀌는 과정이 일상 속에서 농산물을 소비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해나갈 때 우리 남한 내에서 평화를 준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오늘 그 도시에서 점심을 다 준비해 왔어요. 오늘 모내기 한다고 교류하니까. 그러면 농촌에서 뭐를 하냐면 막걸리와 두부를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모내기 하고 이걸 나누어 먹고 이곳에서 생산된 쌀을 이렇게 나누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작은 규모의 것이 좀 더 넓혀져서 퍼져서 DMZ 전반으로 철원평야 아까 이제 통일경작지인 연천 그리고 파주, 김포 이렇게 접경지 전체로 퍼져서 이 분단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우리 김상규 회장님 너무 그 DMZ 포럼에도 맞고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만 너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의 그 조치가 바뀌어야 물꼬가 터지겠다라고 이렇게 너무 바라고 있는 그런 게 좀 한편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DMZ 일대가 총칼이 철조망 너머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뭐 우리 벼 심고 뭐 콩 심고 농산물이 철조망 아래에서 북쪽을 향해서 계속 자라고 국민들이 그것을 소비하면서 우리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 평화농산물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님이신 서용석 부총장님께서 또
우리 농민단체 입장에서 우리 남북농업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소개받은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서용석입니다. 최근 그 남북교류 관련해서 그 관심들이 참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남북교류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으로 인해서 북을 바라보는 그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좀 매우 많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벌써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산도 훨씬 더 변하는 시기 동안 점점 우리 기억 속에 이게 그 북한이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남북 그 농업 협력의 그 필요성과 그리고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남북 농업 협력의 주요 사례를 보면 크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민간 차원의 그 남북 농업 협력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주로 인도적 지원과 식량 비료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민간 지원은 1차적인 지원을 떠나서 공동으로 영농을 하고 그 농업 인프라 지원 등보다 진일보한 그 남북 농업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은 1995년도 국내산 쌀 15만 톤 시작으로 2010년까지 약 266만 톤 정도를 북으로 보내줬고요. 비료는 1999년도 약 12만 톤부터 2007년도까지 약 250여만 톤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약 한 8천억 정도 가까운 규모가 지원이 되었고요. 정부 차원의 그 인도적 지원과 함께 민간 차원도 다양한 활발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민간 단체 그 기업 차원에서 공동 영농 사업, 협동 농장 개발 사업, 그리고 모종 교류 사업 등의 보다 넓은 범위의 농업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은 그 심각한 자연재해와 농업 그 생산 체계가 그 만성적 식량난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좀 해소난을 해줬고요.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 남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을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식량 지원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의 그 농업기술 교류 활동 또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주요 품목별 식량 자급 기반 조성 등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 공동 영농 사업의 사례가 보여주는 주요한 결과들은 남북 농업 협력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영농을 통해서 생산성이 크게 증대가 되었고요. 남한의 그 농작물의 약 한 80에서 90% 수준까지 농업 기술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농업 기계와 그리고 농업 용수 체계 개선 등으로 영농 기반 등이 강화되었고 시설 채소 과수원 등의 그 소득원을 개발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1차적인 그 지원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2008년도까지 그 일부 이제 협동농장과 그 남북 그 협력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농기자재 비료, 유기질 비료 등 기본적인 농자재를 지원하고 더 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 품목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북측 농민들을 기술 지도를 해주고 남북 그 농민 간 영농 기술 교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단순히 이런 지도뿐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서로의 그 관심 사항을 논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면은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희가 이웃사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듯이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정이 가고 참 제 그 어찌 보면은 정말 또 보고 싶은 그런 게 정말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국민들도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이런 인적 기술적 지도 사업들을 통해서 신뢰가 매우 깊이 있게 쌓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10년도 이후에 그 UN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그 중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언제 이제 되지 않을까 해왔더니 지금 시간이 벌써 약 한 12년 정도가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 농업인단체에서는 과거 2018년도 4월 27일 그 판문점 선언에서 채택된 남북선언에 대해서 그 이행을 합약하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맺었던 농업과 그리고 관련된 협약 합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면 현재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이 된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나열하고 취합해서 단기적, 중장기적 사업들을 분별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스스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대북 그 농자재 지원, 농업 기반 구축 지원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통일 농업을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자재 지원 등을 과거 일부에서는 퍼주기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국민들도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기술 교류를 위한 그 센터를 구축을 그 정부에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교류 채널 개설을 통해서 그 남북 농업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주요 과제들을 센터에서 역점 사업으로 갖고 주요 업무 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를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갈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나간다면은 우리 먼저 민간에서부터 이런 그 평화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농업 쪽이 먼저 좀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용석 부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역시 농민들은 저도 이제 한 3번 정도 남북 농민들이 만나는 기회가 과거에 이제 2000년부터 쭉 있어서 만나봤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이게 떨리고 한데 만나봐서 30분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30분이면 금방 친해져서 동네 형님하고 얘기하듯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고 우리가 서로 다른 제도를 살고 있지만 농사꾼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교류 협력의 길이 빨리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우리 앞으로 이제 좋은 얘기들 많았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여기 접경지로서 많은 문제들을 받아 안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님이신 강희원 원장님,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강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제 토론자들 면면을 보니 결국에는 나중에 책임 있는 얘기를
경기도에서 뭔가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조금 그 주의 한계를 위해서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저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지금까지 남북 농업교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지난 법인 설립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저 앞에 계시는 신준영 평화협력 국장님이 나오셔서 책임 있게 경기도의 남북 교류,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공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최재관 이사장님께서, 차장님께서 남북 교류 협력 중에 농업이야말로 평화 교류 협력이 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가장 유사하게 아직도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농업이라고 본다면, 특히나 기후 재난과 위기의, 또 전 세계적인 먹거리 위기의 대안으로서, 또 우리 이태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 회복, 특히 회복력 차원에서의 농업 교류는 굉장히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현 상임대표님 발제 들으면서 우리 경기도의 남북 농업 교류의 큰 방향, 그 틀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하는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발제 중에 남북 간의 농업 협력은 긴급 구호의 방식에서 향후에는 회복력을 높여가는 농업 개발 협력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법 개정 이후에 대북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특히 농업 교류의 어떤 돌파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 이례적 인도적 지원 방식에서 중장기 차원의 개발 협력 방식을 요청하고 있다. 북의 요청이 그러하니만큼 그런 어떤 협력 방식의 전환, 그리고 대북 협력 구상 단계에서부터의 이 지방 정부 간 협업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진영 간 갈등이라든지 엄격한 상호주의, 그런 어떤 그 퍼주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끔 어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경기도 남북 농업 교류의 큰 어떤 철학 중에 세 가지는, 하나는 자립입니다. 자립. 지원에서 자립으로의 전환. 두 번째는 성과의 공유. 세 번째는 지방 정부 간, 또 시민 단체와의, 또 여러 농 단체와의 이른바 참여를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실화할 것이냐. 이래서 이 발제를 보면서 경기도가 이에 맞는 어떤 추진 체계를 갖춰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지방 정부 간 이 남북 교류, 농업 교류 관련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경기도 중심의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지금 구축하고, 대략 전체 226개 지방정부 중에 70여 개가 지방정부가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각 지방정부 간의 농업교류의 여러 방향, 철학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계는 잡혔다 싶습니다. 저희 농수산진흥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농업농촌 농민과 관련된 이 행정 실행기관으로서 유일한 기관인데, 2019년 정관을 보니 실제로는 남북 농업교류와 관련된 단 한 줄의 문구도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차원에서 평화부지사를 두고 평화협력국 아래서 여러 직원들 배치해가지고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최초로 교류협력의 추진체계, 행정체계를 구체화했다 싶습니다. 그런 경기도의 이 평화협력 교류의 어떤 철학과 원칙 안에서 산하 공공기관들도 여러 규정의 재정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희는 이제 농업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정관을 개정하고
작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북의 농업 교류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관이 어떻게 지금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러나 불행한 현실 속에 쌓여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교류의 민감성들을 높여내는 일들을 기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진흥원에 있어서는 작년에 최초로 입맛 통일 축제라는 적어도 이렇게 북에서 직접 청년들이 올 수는 없지만 남북 청년 요리 축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는 통일부에 북의 청년들을 초대하자라는 퍼포먼스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접촉을 했더니 통일부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탈북 청년들을 중심으로 북의 요리를 만들고 또 남의 청년 요리를 공부하는 또 남의 청년들이 같이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사례를 드냐면 올해는 이제 2배로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고 정말 물꼬가 트이면 실제로 먹거리를 통한 남북의 교류, 농식품, 농수산물을 통한 남북의 교류를 좀 구체화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데 광역지방정부인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준비가 제가 보니까 경기도는 여러 난관,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미국의 어떤 입만 바라보지 않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집요한 실천 의지가 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 큰 어떤 남북 농업 교류의 방향입니다. 필요하면 중앙 정부와의 소통, 또 동북아 다른 나라들과의 소통, 또 다른 타 지방 정부와의 교류, 또 타 농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미 어떤 실행 추진 체계 또 행정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정관을 다 개정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또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중심으로 여러 어떤 그 기획들이 모아지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어떤 실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농 이부진 정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통선 안에 접경지역 안에 하는 여러 통일 농업교류의 장을 만드는 일에도 또 향후 나아가서는 남북을 넘어선 그 동북아의 농업교류의 하나의 그 바탕을 이루는 일이 있어서도 지금 경기도가 나름의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도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 협력의 쭉 내용을 농업 교류의 내용을 봤더니 사실상 굉장히 보수 정권 아래서도 꾸준한 일들을 해 왔더라고요. 특히 농어촌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의 마을 사업들의 성공 사례들을 경기도가 마련해 왔는데 이런 데 대한 종합적 접근, 어떤 융합적 접근을 하기 위한 그 준비들을 탄탄하게 좀 다짐으로써 경기도가 접경 지역에서 남북 농업 교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접경지의 평화농업지구, 통일쌀 경작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있는 머리 다 빠지게 생길 만큼 중앙정부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남쪽 안에서의 여러 제도의 미비와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 또 행정의 태만 이것 때문에 농사철은 다가오는데 제대로 농사를 못 질 만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내의 남측 내의 여러 가지 제도 정비 각 부처 간의 협업들이 좀 필요하다. 행정과 행정 간에 하는 일도 지금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야말로 언어가 다른 정도의 갈등이 있을 만큼 장관은 물론이고 일개 그냥 5급 사무관한테 쩔쩔매야 되는 이런 일까지 있어서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백서를 발간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좀 남한 안에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서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기도는 평화부지사를 두고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집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미국의 입만 보지 않고 집요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여기 민간 또 농민단체 우리 경기도가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30초씩 지금 딱 30초씩 하면 남거든요. 우리 그 거꾸로 저기 서용석 우리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희원 원장님부터 쭉 한 말씀씩 30초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기도 사람은 아니어서 경기도 한 2년 생활하다 보니 그래도 경기도에서 배울 게 참 많다 싶습니다. 미국 탓하지 않고 또 중앙정부 탓하지 않고 또 관련 농단체 탓하지 않고 도가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경기도가 새로운 수장으로 경기도의 정치 리더십이 바뀐다 할지라도 현재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 농업교류, 특히 평화협력 관련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시민사회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서용석 한농현 사무부총장님. 예, 저도 경기도 주민이지만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국장님이 계신지 오늘 알았고요. 경기도의 사례가 이제 타 지자체들도 좀 퍼질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우리가 남과 북이 점점 잊혀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농업농촌이 점점점 도시민들한테 잊혀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의 사례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함께 좀 고민해볼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기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님. 네, 접경지 농민으로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파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싶어요. 접경지에. 그 건너면 바로 주민들이 일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사단 1초소 넘어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촌의 일손 문제, 이제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농기계 문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충분히 교류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아까 민대민 이게 이제 뭐 물질이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마음이 오갈 수 있고 서로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혹은 이제 저희 농민단체 여기 이제 이무진 정책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신데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농 이무진 정책위원장님. 예, 남측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 분단 문제가 해소돼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전농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통일쌀 보내기 운동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 심기 운동도 꾸준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된 개념으로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연천군 군남댐에서 남북 농민 공동 시범 사업을 경작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향후에 남북 농업 교류의 방향이 좀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전면 허가가 나온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받은 전화로는 화요일 날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이 성과를 통해서 향후 남북 농업 교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좀 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헌 통일농수산 사업단 상임대표님.
남북 간 농업협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한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무한한 상상력과 이게 수반되는 집요한 실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특정인들의 희생에 기반하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은 어떤 외압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긴 합니다만 특정 전략적 목표에 견져본다면 자칫 이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이 양면을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북 농업협력이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할 것인가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접경면에 DMZ가 유망한 지역으로 좀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자체 또 농민단체 지원단체들의 관심이 모아져야 되고요. 여기에 다만 분단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북에 어떤 저물자를 보내는 것보다 북에 농민 한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현재 남북 관계에서는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현혹령도 하고 이게 민족 독립성 회복의 작은 실천도 하고자 하는 이런 구상들을 하지만 기존의 남북 관계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 훨씬 높은 수준의 협력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현실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DMZ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고맙고요. 우리 DMZ라는 곳은 그 세계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딱 한 곳 요것밖에 DMZ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단의 상징이고 자연 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된 그리고 세계사에 남을 그런 위치인데 이곳이 앞으로 생태 중심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평화의 공원 그리고 농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나가다 보면은 새로운 물고 우리 농업에 중요한 게 물고라는 게 있거든요. 작은 물고라도 트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물이 많은 물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물고를 트는 심정으로 오늘 토론회가 그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 토론회를 해주신 그 토론자분들께 또 발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농업 분야이긴데요. 앞으로 남북의 농업 교류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운동 협력 세션 2-2 농업을 통한 남북 교류 협력, 남북 교류 농업 교류 과거와 미래를 잇다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에 있을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